안녕하세요. 저는 신혼 첫날부터 경악스러운 경험을 한 것도 모자라 결혼 생활 내내 경악, 충격 그 자체의 생활을 하다 결혼 3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남편을 내쫓아버린 30대 여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짧은 순간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도대체 어떤 사연으로 그렇게 빨리 결혼 생활을 접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의 만남은 운명과도 같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악연임이 분명했는데 그땐 바보같이 우리의 만남이 운명이 분명하다고 의심치 않았어요. 처음 남편을 만난 것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고 매일같이 가게를 찾아오다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저도 그런 남편이 마음에 들었던 터라 번호를 주게 되었고 저흰 연애까진 아니더라도 썸 정도는 타며 한동안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도 그러다 취업의 순간이 다가왔고 각자 바쁘니 자연스럽게 멀어져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그렇게 30대가 되었죠. 저는 원하던 회사에 입사를 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직업 특성상 거래처 미팅이 많았는데 거래처 미팅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다시 재회하게 된 저희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흐지부지하게 끝났던 20대와는 달리 30대에 다시 만난 저흰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주변에서는 저희를 보고 운명 같은 만남이라고들 했었어요. 20대에 이어지지 않은 인연이 30대가 되어 다시 이어져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저 역시 내심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남편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운명 같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균열은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왔어요. 다른 날도 아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사건은 일어나고야 말았죠. 그날은 장시간 비행으로 인해 누적되었던 피로 때문에 늦잠을 자고 있던 아침이었어요. 단점에 빠져 있는데 주변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잠결에 침대를 더듬어 보니 남편은 옆에 있는데 소음이 자꾸만 들려오니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남편을 깨웠어요. 주방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아무래도 밖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요. 남편은 그럴 리가 있냐며 밖으로 나갔고 문 밖에선 상상치도 못할 단어가 들려왔어요. 엄마! 그래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죠. 그 아침부터 시모가 저희 집에 있는지 이 모든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애초에 어떻게 저희 집에 들어온 것인지 모든 것이 의문 가득한 상황이었죠. 두 사람의 화기애애한 대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전 일단 옷을 챙겨 입고 거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허겁지겁 밖으로 나온 저를 발견한 시모는 태연스럽게 식탁에 앉으라고 했고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다 차려진 밥상에 앉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가 얼이 빠진 채로 가만히 앉아 있으니 시모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아가, 많이 놀랐지? 그게 음식을 좀 해왔는데 혹시나 해서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눌러봤더니 문이 열리지 뭐니?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어. 그렇게 들어오고 보니 밥도 차려주고 싶고 해서 이렇게 아침 밥상 좀 차려봤어. 배고프지? 일단 먹으면서 이야기할까? 그래. 지훈아, 얼른 먹자. 우리 엄마 최고야. 그렇지 않아도 배고팠는데. 남편은 그저 시모 최고라며 히히거리고 있었고 저는 이 상황이 맞는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비밀번호가 같았더라도 어떻게 신혼집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자연스럽게 밥상을 차리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전 애써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제가 여전히 아무 반응도 하지 않자 시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가, 네가 알아서 잘 해먹일 거지만 우리 아들은
내가 매일 집에서 이렇게 해먹여서 출근시켰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들 아침 잘 부탁하마. 오늘은 너희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음식 해먹을 겨를도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왔단다. 아무리 배달 음식 좋아졌다고 해도 집밥만한 게 없지 않니? 혹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앞으론 연락하고 오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기분 나빠요 라는 말이 차마 안 나오더군요. 물론 시모의 행동이 잘못된 건 확실했지만 새 출발하는 첫날부터 괜한 언쟁 벌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음식 안 해오셔도 돼요. 저도 아침은 먹고 다녀서 아침 굶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연락은 꼭 하고 와주셨으면 해요. 오늘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님. 그래, 엄마. 나도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막 맘대로 문 열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 몰라? 나는 그렇다 쳐도 지훈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들어보니까 이런 일로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난 신혼부터 두 여자 사이에서 등 터지기 싫다고. 그래,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론 꼭 연락하고 벨 누르고 올 테니까 얼른 밥부터 먹어.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생각이 짧았다는 말을 하며 사과를 해왔어요. 거기에다 남편이 나서 제가 할 말을 대신해주니 황당하고 화가 난 마음도 조금 풀렸어요. 그리고 저렇게까지 사과를 해오니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모 입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 말을 믿었던 것이었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모는 그 약속을 지키긴 했습니다. 정말 시모는 딱 연락만 하고 집으로 쳐들어와 저희의 신혼생활을 다 무시한 채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시간은 주로 아침 시간이나 퇴근 후 저녁 시간이었는데 시부와 주말 부부를 하던 시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느 날은 오늘 혼자 집에 있는데 유난히 외로워서 같이 밥이나 먹을까 해서 왔단다. 아들한테 연락했는데 이야기 들었지? 라는 핑계로 쳐들어왔고요. 또 어느 날은 아가, 오늘 한 반찬인데 유난히 맛있게 돼서 너희도 맛 좀 보라고 가지고 왔어. 아직 밥 먹기 전이지? 같이 밥을 먹고 가야겠다. 아참, 아들한테 미리 연락하고 온 거다. 라는 핑계를 대며 집에 자주 오가기 시작했어요. 꼭 핑계의 마지막엔 네가 시키는 대로 연락하고 왔으니 딴 말 못하겠지?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약이 슬슬 오르더라고요. 거기에다 더 미칠 지경인 건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만 연락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차라리 저에게도 한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못 오게 할 텐데 남편은 거짓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처럼 곧이곧대로 시모에게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 시모를 오게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참고 또 참던 전 결국 남편에게 말을 꺼내게 되었고 이런 문제일수록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최대한 차분하게 남편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하려고 애썼어요. 여보, 나 진짜 이런 말까진 않으려고 했는데 어머님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 불편해. 아침 저녁으로 오시는 건 좀 너무하시잖아. 나도 그렇긴 한데 엄마가 혼자 밥 먹기 싫다면서 울먹이시는데 나도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 지방에서 일하시느라 일주일에 한 번, 길면 2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동안 늘 엄마 혼자 집에 계신단 말이야. 당신 불편한 것도 잘 아는데 내 입장도 좀 그래. 여보, 난 당신이랑 결혼한 거지 어머님이랑 결혼한 게 아니야. 우리가 평일에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 빼고 아침 저녁밖에 없는데 그 시간마다 어머님이 와 계시면 내 기분은 어떻겠어? 이건 완전히 합가한 거나 마찬가지인 기분 아니겠어? 당신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난 그냥 엄마가 전화 와서 너무 외로워하시니까 그저 밥 한 끼 함께 먹는 거라고만 생각했어. 당신 나한테 많이 섭섭했겠네. 내가 미안.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엄마 전화 오면 안 된다고 잘 둘러대 볼게. 대신 가끔씩 엄마 집에 내가 가서 밥 먹고 오는 건 괜찮지?
나 혼자 말이야. 그래, 알겠어. 그것까진 내가 뭐라 할 문제가 아니니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역시 대화해보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저 혼자 끙끙거리고 있어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이 스트레스만 계속 받았을 텐데, 이렇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 남편이 이야기를 잘하긴 했는지 시모가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 대신 남편이 시댁으로 가는 일이 생겨났죠. 그때마다 남편은 나에게 미리 연락도 잘해줬고, 처음엔 밥만 먹고 돌아오니 시모가 우리 집으로 올 때보단 편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건 남편이 말한 그대로 가끔 있는 일이어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 점점 잦아지기 시작하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들 그러하듯 남편과 함께 있고 싶어 한 결혼인데, 남편은 평일 저녁 시간 대부분을 시댁에서 보내다 오는 것도 모자라 어느 순간부턴 귀가 시간마저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늘 혼자였고요. 여보, 많이 늦었지? 미안해. 엄마가 이것저것 장볼 게 많다고 하는데 혼자 가게 할 순 없어서 같이 다녀오느라 늦었어. 나 진짜 될 수 있으면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너무한다. 일주일 내내 저녁 먹고 들어오는 건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평일에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어머님 외로우신 것도, 당신이 나 때문에 시댁에 가서 어머님이랑 시간 보내고 오는 것도 다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그럼 나더러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도 힘들어. 당신은 당신대로 눈치 주고 엄마는 엄마대로 외롭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당신도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지켜봐주면 안 돼? 우리 엄마가 한평생 이럴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런 식으로 말하니 저 역시 화가 나더라고요. 날카로워진 남편의 목소리만큼 저 역시 날이 선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을 하게 되었고, 좋게 시작한 대화는 점점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괜찮아질 수 있게 당신도 거리를 둬야 할 거 아니야. 오라고 하면 무조건 가고 가라고 하면 무조건 가니까 어머님이 혼자 계신 걸 적응을 못 하시지. 이런 말까지 나도 하기 싫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활할 거면 나랑 왜 결혼까지 했어? 그냥 연애나 하지. 주말에만 만나서 시간 보내는 건 연애 때랑 다름이 없잖아. 아니, 연애 때가 더 자주 봤었네. 최소한 평일에 3번은 만나서 저녁도 먹으면서 시간 보냈으니까. 그땐 어머님 그 외로움을 어떻게 참으셨대? 내가 집에서 지낼 때랑 아예 나와서 사는 거랑 엄마가 심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다르잖아. 당신 정말 이 정도로 이해심이 없는 여자였어? 저 정도면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에게 남편이 이해심을 운운하고 드니 너무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좀 더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제 목소리가 듣기 싫다는 듯 저를 외면해버리더군요. 이해심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랑 어머님이 과한 거야. 당신이 내 입장 고려해서 어머님 댁에서 시간을 보내줬듯 나 역시 그런 당신 입장 고려해서 이때까지 참았던 거라고. 그런데 이건 정도가 심하잖아. 아예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은 지키면서 어머님 챙기란 말이야. 그만하자. 그만 싸우자고. 나도 충분히 피곤해. 앞으로 엄마 집에 안 갈 테니까 그러면 됐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해?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피곤해. 그만하자 좀. 나는 내 입장에선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데도 당신이 매번 이런 식으로 나 몰아세우는 거 나 힘들고 섭섭해. 때론 왜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화가 나기도 한다고. 당신이 그런데 나는 오죽하겠냐고. 우리 매번 어머님 때문에 계속 문제 생기고 어머님 때문에 싸우잖아. 우리 문제도 아닌 어머님 문제로 계속 싸우는데 내가 어머님이 좋게 보이겠어? 그래.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다 한다잖아. 우리 집에 오지도 못하게 했고 나도 큰일 아니면 엄마 집에 안 간다잖아. 그러니까 그만하자. 진짜 큰 싸움 되겠어. 남편은 저와 대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며 대화를 나눌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위해 그렇게 행동했다고는 하지만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생각해 참고 또 참다가 이야기한 것이었기에 쉽사리 화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다 자신과 시모의 행동이 전혀 과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보다 제가 넘어야 할 산이 높고 험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어쩌면 이혼까지도 말이죠. 남편은 화가 난 것인지 오기를 부리는 것인지 정말 시댁에 가지 않고 집으로 바로 돌아와 저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전처럼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시시껄렁한 농담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이 있었고 예전처럼 돌아가기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집으로 오지도 못하게 하고 시댁으로 가지도 않으니 시모가 회사 앞으로 저를 찾아오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회사까지 찾아왔나 싶어 시모가 기다리는 카페에 갔더니 잔뜩 화가 난 시모가 씩씩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시모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시모는 그런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네가 우리 아들 우리 집에도 가지 말라고 했니? 가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일주일 내내 가는 건 너무하다는 말은 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하고 내 사이를 갈라놔? 네가 뭔데? 어머님, 그 사람 이제 어머님 아들만 되는 게 아니라 제 남편이기도 해요. 한 집의 가장이자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가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었어. 내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부모하고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일이지. 그걸 네가 뭔데 옳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난리야? 가끔 어머님 댁에서 밥도 먹고 시간 보내는 거면 저도 찬성이에요. 자식이 부모님하고 시간 보내고 효도하겠다는데 그걸 말리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제가 욕먹어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평일마다 남편은 시댁에 가서 밤늦게 나오고 저는 혼자 집에서 시간 보내다 자고. 이게 뭐예요? 저 이러려고 남편이랑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어머님도 이러시려고 아들 결혼시킨 거 아니시잖아요. 차마 인정하긴 싫었는지 시모는 제 말에 몸까지 부들부들 떨며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어찌나 힘을 주고 노려봤는지 눈에 핏줄이 다 서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저를 향한 삿대질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도 했죠. 이게 이래도 끝까지 어른 가르치려고 들지? 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할지 그건 생각 안 해봤지? 애초에 원인 제공은 다 어머님이 하셔놓고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전 그저 남편이랑 잘 살아보겠다고 이러는 거잖아요. 매번 어머님 문제 때문에 싸우니까 적당한 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한 건데 그거마저도 잘못한 건가요? 끝까지 입만 살아서 못하는 말이 없구나. 원인 제공을 내가 했다고? 내가 좋게 좋게 너희 집에 갔을 때 네가 내 아들 시켜서 오지 말란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상황까진 오지 않았을 것이다. 시댁으로 와서 밥상을 차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아들 집에 좀 가겠다는데 그것도 못 오게 하더니 이제는 내 아들까지 내 집에 못 오게 해? 이 고약한 것 같으니라고. 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싹싹 빌게 해줄 테니 그런 줄 알아.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왜 어머님 앞에 무릎까지 꿇고 빌어야 하나요? 전 그런 행동을 할 만큼 잘못한 것도 없고 앞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를 시간도 없게 어머님하고 거리 두고 살고 싶어요. 어머님도 제발 어머님 인생 좀 사세요. 어머님만 아니면 저희도 싸울 일이 전혀 없는데 매번 어머님 때문에 싸운다고요. 아님 저희가 정말 이혼이라도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시모는 제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더군요. 전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어이가 없어 물을 닦아내며 헛웃음을 토해내고 있었고 그런 저를 향해 시모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너 진짜 못하는 말이 없구나. 이혼?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내가 너 끝까지 붙들고 살면서 두고두고 괴롭혀줄 테니 각오해. 결국 내 발 아래 납작 엎드려서 울고불고 빌게 만들어줄 테니 각오하라고. 시모는 그렇게 자리를 떠버렸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한참을 생각하던 저는 가게 측의 양해를 구해 CCTV 파일을 받았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시모가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죠. 오늘 어머님 회사에 찾아왔었어. 엄마가? 왜? 왜긴 왜야. 당신 못 만나게 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왔지. 다짜고짜 화내면서 나를 몹쓸 사람 만드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그래서? 많이 혼났어?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긴. 다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길래 이 모든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어머님 잘못이라고 해줬지. 어머님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다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 에이,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해. 우리 엄마도 이리저리 속상하셔서 그랬겠지. 아들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아들이 집으로 오지도 않으니 오죽 서운하시겠어? 끝까지 시모 편에서 말하는 남편놈을 보며 전 결국 CCTV 녹화본을 남편에게 보여주었고 이게 뭐냐며 휴대전화를 받아든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주시하더군요. 나 오늘 이런 꼴까지 당했어. 어머님이 본인 발 아래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더라. 내가 이런 취급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거야? 우리 이제 결혼한 지 고작 2개월째야. 신혼부부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오붓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어머님은 당신을 못 뺏어가서 이 안달인 건데? 처음엔 오죽했으면 시모가 저를 찾아갔겠냐고 시모 편을 들던 남편놈도 영상을 보고 나선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랬겠죠. 영상에서 보이는 시모는 저에게 삿대질을 서슴없이 하는 것도 모자라 시종일관 저를 깔보는 행동에 심지어 물까지 뿌려버렸으니 남편도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나 오늘 진짜 당신하고 그만 살고 싶더라.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까지 내가 결혼 생활을 왜 유지해야 하나 싶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혼은 말도 안 되지. 당신 말대로 우리 이제 2달밖에 안 됐어. 이제서야 알게 돼서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나도 이젠 정말 행동 똑바로 할게.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함부로 하지 않도록 내가 중간에서 잘 해결할게. 그러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기회를 줘. 정말이지? 당신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럼 나 믿어. 내가 진짜 잘해볼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린다면 더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남편은 저에게 더 잘하려고 애썼고 시모에겐 사과 한마디가 없었지만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 사과를 대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결혼을 하고 처음 맞이하는 엄마의 생신이었는데 신혼집 구경도 제대로 시켜드릴 겸 저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었어요. 전 반차를 쓰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 역시 반차를 쓰고 와 저를 돕기로 했죠. 그런데 음식을 하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여보, 어디야? 왜 안 와? 혹시 반차 쓰기 곤란한 상황인 거야? 아니, 반차는 썼는데 집에 가는 길에 엄마가 전화가 와서 잠시 엄마 집에 들렸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아직 못 가고 있어. 어? 상황이 좋지 않다니? 무슨 일인데? 어머님 다치셨어? 어? 그런 건 아닌데 일이 좀 있으신가 봐. 나도 대충 들어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긴 그런데 도저히 당장 갈 상황이 아니야. 어떻게 하지? 당신 혼자 준비하려면 힘들 텐데. 지금 힘든 게 문제야? 난 괜찮으니까 천천히 일 보고 와. 엄마 생신은 신경 쓰지 말고. 큰일은 아니지? 모르겠어. 집안일이긴 한데 자세히 말은 안 하고 울기만 하시네.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진지해 보였고 그래서 전 그 상황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간 발길을 뚝 끊었던 시댁에 오죽 급한 일이 있었으면 다른 날도 아닌 엄마 생신에
저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갔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남편의 상황을 이해하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생생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잘했어 아들. 네가 그딴 옆했네 생일잔치에 왜 가? 그까지 생일이 뭐라고 내 아들을 오라가라. 전화는 끊겼지만 이까지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사실은 시댁에 아무 일도 없을 뿐더러 이 모든 게 시모가 남편을 붙잡고 놔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시모도 시모였지만 남편에게 화가 더 나더라고요. 한두 살 먹은 아기도 아니고 어떻게 시모가 가지 말라 했다고 저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를 농락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전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그렇다며 저녁에 친정으로 갈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며 약속을 미뤘어요. 그 후 시댁으로 찾아갔죠. 시댁은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서 길게 늘어진 복도식의 구조로 현관문과 창문이 줄지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때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던 계절이었던 터라 창문은 다 열려 있었고 그 때문에 벨을 누르기 전 듣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추악한 계획을 말이죠. 아들, 오랜만에 엄마 집에 오니까 좋지? 너무 좋다. 말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요즘 여러모로 힘들어. 왜? 네 마누라가 너 힘들게 해? 내가 이걸 그냥...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엄마가 나서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 처음에 우리 집에 들락날락거릴 때도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 결국 집에도 못 오게 되고 나도 엄마 집 올 때마다 눈치 보게 되고. 이게 뭐야? 그러게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거야. 너한테 맡겼다간 언제 합가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랬지. 넌 엄마가 언제까지 이 구질구질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네 아빠는 맨날 일한다고 지방으로 돌고 너는 장가가 버리고. 엄마 외롭단 말이야. 내가 약속했잖아. 어떻게 해서든 엄마 모실 거라고. 일단 처가에서 해준 집이라 내가 무작정 엄마를 모실 상황이 못 된단 말이야. 괜히 집사람 기분 거슬리게 했다간 나까지 이혼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결혼 생활 짧으면 재산 분할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구슬려서 엄마 모셔오려고 했는데 엄마는 사고만 치고. 아니 그때 회사까진 왜 찾아간 거야? 그러다 진짜 나 이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땐 너무 화가 나서 그랬지. 버르장머리를 확 고쳐주고 싶어서 갔는데 말대꾸하는 꼴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 넌 그런 애랑 어떻게 사니? 그냥 참고 사는 거야. 이혼하면 그 좋은 집에서 나도 못 살지만 엄마도 못 살아. 그것뿐인 줄 알아? 요즘 우리 회사 집사람 회사랑 거래하고 있는 거 알지? 제법 큰 건이라 성공적으로 성사만 시키면 나한테도 좋다고. 그런데 혹시나 엄마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이혼 이야기 나오면 나 회사 생활도 그냥 끝나는 거야. 그 거래에서 배제되면 진급은커녕 평생 사원으로 썩을 수도 있다고. 알겠어, 알겠다고. 엄마가 앞으로는 쥐 죽은 듯이 있을게. 들어보니 시모와 남편은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집에 합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더군요. 지금 사는 오래되고 허름한 집이 아닌 좋고 넓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그딴 짓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살고 있는 아파트만큼 구질구질한 이유였어요. 결혼을 할 당시 남편은 집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대신해 친정의 도움을 받아 30평대 신축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해 살게 된 것이었죠. 그런 제 집을 시모는 탐내고 있었던 것이었고 합가를 위해 그간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놈 역시 기가 막혔어요. 그간 저를 사랑해서가 아닌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 시모와 어떻게 해서든 함께 살기 위해서 저에게 맞춰주고 참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더는 함께 살 이유도 참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놈이 감히 장모님 생일에 거짓말로 저를 속이고 시댁에서 희희낙낙거리는 것 자체로도 큰 농락을 당한 것 같아
몸이 떨려왔습니다. 전 바로 시댁으로 쳐들어갔고 잔뜩 흥분한 저를 본 시모와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장모님 생신은 어쩌고? 혹시 우리 집 걱정되어서 온 거야? 아닌 척하더니 당신도 우리 집 걱정 많이 하고 있었구나. 그렇니, 아가? 우리 아가가 이렇게 내 걱정을 하는 줄은 또 몰랐네. 그러니까, 여보, 큰일은 아니고, 아니다, 큰일이긴 하다. 집에 돈 문제가 좀 생겨서 이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가 봐. 그래서 그 문제로 엄마가 속이 좀 상한 상태시고.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자. 남편은 그 짧은 순간에 합갈 핑곗거리를 떠올린 듯 저에게 슬슬 물밑 작업을 시작하더군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런 남편의 언행을 보니 정말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아나더군요. 야, 집이 어려워? 돈 문제가 생겨? 웃기고 있네. 나 방금 두 사람이 하는 말 다 들었거든? 거짓말 좀 적당히 해, 소름이 끼치니까. 당신이랑 당신 엄마 계획대로는 되지 않을 테니 헛된 꿈 꾸지도 마. 저는 고함을 질러버렸고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저를 붙잡고 변명을 해보려고 애쓰기 시작했어요. 여보,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사실이 아니야. 다 오해라고. 사람 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하는 건 잘 알지? 내 말 좀 천천히 들어봐. 오해? 뭐가 오해인데? 당신이 처음으로 당신 엄마랑 짜서 우리 집에 빌붙으려고 계획 세운 거? 그래서 당신 엄마가 날마다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 괴롭힌 거? 아니면 이혼하면 당신이 우리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회사 진급도 물 건너가는 거? 도대체 뭐가 오해고 뭘 내가 더 들어야 한다는 건데? 그게 엄마를 우리 집에 살게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이야. 당신도 지금 보고 있다시피 우리 엄마가 사는 집 너무 낡았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도 편한 곳에서 모시고 싶었어.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싫다고만 할 것 같아서 당신 잘 설득해서 모시려고 했어. 그리고 회사 일은 단순히 당신을 이용하겠다는 말은 아니었어.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돼버렸는데 그런 뜻은 아니었으니까 오해하지 말아줘. 그러니까 결론은 같잖아. 당신이 내 집에서 당신 엄마 모시려고 했고 회사 일 때문에 나랑 이혼 못한 거 그렇게 애둘러 좋게 이야기하면 팩트가 달라져? 당신이 뭐라고 좋게 포장하든 안타깝게도 난 들어야 할 말은 다 들었고 그 들은 말 중에 오해한 부분은 전혀 없어. 다 사실 있는 그대로 잘 알아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더 절망적일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이야. 여보,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들어야 할 말은 다 들었는데 뭘 더 들어보란 말이야. 너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나한테 잘 보여야 할 상황이면 최소한 오늘 같은 날엔 나한테 더 잘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점수 따기 딱 좋은 날이잖아. 결혼하고 처음으로 만난 우리 엄마 생신. 그런데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를 봐. 고생은 하기 싫고 당신 원하는 건 다 가지고 싶고 그런 걸 보고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날 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려고 해? 그거 나 농락하는 거야, 알아? 아니야. 그런 뜻에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제발 이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난 진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왔어. 이런 상황인지는 와서 알았다고. 이거 놔. 난 더 이상 당신하고 할 말 없으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바꿔보려 노력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뿌리치던 그 순간이었어요. 시댁 현관문이 열린다 싶더니 그 문으로 시부가 들어서더군요. 주말이면 시댁에 올라오던 시부는 때마침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밖에서 모든 상황을 들은 듯 화를 내며 두 사람을 쥐잡듯 잡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지훈이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여보,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저 물건이 날 너무 무시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고요. 무시당할 행동을 했으니 무시를 당하지. 그리고 너 오늘 네 장모님 생신이라는데 여기서 뭐해? 우리 집에 일이 생겼다고?
엄마 무릎 빼고 희희낙낙거리는 게 장모님 생신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내가 네 엄마가 정신 못 차리면 너라도 중심 똑바로 잡으라고 했어, 안 했어? 시부는 두 사람을 향해 호통을 쳤고 남편은 벌벌 떨며 시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엄마 화 좀 풀어주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네 엄마가 지금 화낼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지금 정녕 화를 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어찌 저리도 똑같을까? 다 됐으니까 두 사람 다 이 집에서 나가. 시부의 입에선 결국 나가라는 말이 나오고야 말았고 시모는 사색이 되어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있다고 이래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앞으로 애들 사는 거에 간섭하지도 않고 아들 집 욕심내지도 않을게요. 그저 쥐 죽은 듯이 살림만 하면서 살게요. 살림? 당신이 살림 사는 게 뭐가 있다고 살림을 산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혼자 살면서 기껏해야 주말에 밥상 차려주는 거? 난 그런 뒷바라지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그렇지 않아도 당신 생각 없이 사는 꼴 보기 싫어서 진작 이혼하고 싶었는데 하나 있는 아들 때문에 참고 살았더니 내 참,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고 보고 배울 것이 없어서 네 어미를 보고 배워? 아들이고 부인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 여보, 제발 이렇게 제가 빌게요. 나 진짜 갈 데도 없어요. 친정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정말 갈 데 없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어딜 가서 어떻게 살든 난 이제 상관없으니까 다 나가. 난 이제 내가 번 돈으로 두 사람 뒷바라지 할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며느라, 너도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랑 그만 갈라서거라. 시부는 화를 내며 이혼을 선포했고 저 역시 남편에게 그만 갈라서자고 해버렸어요. 우리 이제 이혼하자. 아니, 이혼할 것도 없어.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거 알지? 내 집에서 짐 다 빼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혼인신고 안 했어? 아, 몰랐구나. 나 혼인신고 안 했어. 신혼여행 돌아온 첫날부터 어머님이 그 난리를 피워준 덕분에 혼인신고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안 했는데 덕분에 이혼녀는 되지 않겠네? 전 애초에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었어요. 신혼 첫날부터 들이닥치는 시모를 보며 섣불리 혼인신고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시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혼인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보, 나랑 진짜 갈라설 거야?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도 방금 다 들었잖아. 나 우리 집에서도 쫓겨나고 당신마저 나 버리면 나 진짜 갈 데도 없어.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는 말은 하지도 않을 테니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운명이라고 당신도 그랬잖아. 우리 좋았잖아. 운명? 운명이라고 했던 내 입을 때리고 싶은 심정이야. 우린 운명이 아니라 악연이야. 악연도 이런 악연이 또 없다고. 그러니까 제발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이렇게 부탁 좀 하자. 그러면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건데 회사에는 한동안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나 이번 일에서 제외되면 정말 진급은 물 건너갈지도 몰라. 제발 사람 한 번만 살린다 치고 부탁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와중에 회사 걱정까지 하는 남편놈을 보며 정말 콧방귀가 다 나오더군요. 야, 이 와중에 그런 걱정까지 해? 너 진짜 나한텐 요만큼의 감정도 없었구나. 회사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그래, 굳이 내가 먼저 알리지는 않을게. 정말이지?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일에 지장되지 않게 열심히 할게. 대신 사람들이 물으면 그땐 숨김없이 다 말해줄 거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 입장에선 굳이 숨길 일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경이나 잘해. 마음 각오도 좀 하고. 이 바닥 알지? 소문에 살고 소문에 죽는 거. 현명한 대응하길 바랄게. 그 순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시모가 갑작스럽게 몸을 세운다 싶더니 저를 바라보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네가 뭔데 내 아들 회사 일을 망쳐? 감히 네가 뭔데?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너 만약에 입만 뻥끗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내 아들 회사 생활에 지장 생기면 네 회사 생활은 멀쩡할 줄 알아?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네 인생도 망쳐버릴 거라고. 시모는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쏘아보며 악담을 퍼부어대고 있었고, 저 역시 그런 시모의 눈을 피하지 않으며 말을 했어요. 어머님도 좀 적당히 하세요. 제가 말했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머님이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전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겁 하나도 안 나요. 어머님이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거고요. 혹시나 또 찾아와서 이상한 짓을 해도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때껏 그나마 가족이니까 참아드린 거지. 이제 가족도 아닌데 또 제가 참을까봐요? 그 순간 시모는 몸을 일으켜 저에게 달려왔고, 그런 시모를 시부가 낚아채 그대로 집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당장 나가. 내 손으로 끌어내기 전에 당장 나가란 말이다. 시부의 호통에 남편 역시 시댁 밖으로 나갔고, 두 사람은 시댁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싱글이 되었고, 이런 저의 이야기는 회사에 소문이 쫙 나게 되었어요. 결혼 3개월 만에 찢어진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금세 소문이 나버렸고, 발 없는 소문은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 남편 회사에도 소문이 나버렸죠. 그 덕에 전 남편은 우리 회사와 진행하던 모든 일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진급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일에 마음이 상해버린 전 남편은 회사를 그만둬버렸고, 그만두는 그날까지 저에게 연락이 와 험한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야, 나 회사 그만뒀다. 이제 속 편하냐? 한 사람 인생 망쳐놓으니까 속이 편해. 내 인생 망친 놈이 누군데 그딴 말을 나한테 해. 너 이런 전화까지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 정신머리론 앞으로 누굴 만나도 또 이혼이야. 아니, 애초에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마. 또 누구 인생 말아먹으려고 결혼을 해? 내가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너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두고 봐. 너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거니까. 개뿔도 없으면서 능력 좋은 여자를 바라는 거야? 아, 하나 가진 거 있네. 집도 절도 없는 구질구질한 네 엄마. 그래, 네 엄마 모시고 살면서 능력 좋은 여자 잘 찾아봐라. 그리고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 목소리만 들어도 구역질 나니까. 끝까지 전 남편은 회생 불가한 쓰레기였고, 전 그런 쓰레기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엔 전 시부와 전 시모는 결국 이혼을 했고, 땡전 한 푼 없이 전 시부에게 쫓겨나 겨우 살만한 집을 구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월세집을 구하고 남은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설치다 그 돈마저도 날려버리고 일용직을 하며 월세를 감당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론 들리는 이야기는 없었고, 그렇게 운명이라 믿었던 악연도 끝이 났습니다. 전 신혼집을 빼버리고 부모님의 집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 소식을 접한 부모님은 많이 놀라긴 했지만 저의 뜻을 존중해 주신다며, 아니라고 생각되면 하루라도 일찍 갈라서는 것이 맞다며 저를 보듬어 주셨어요. 딸,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같이 살다가 헤어진 것뿐이야. 결혼식 올린 거? 그딴 것도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알겠지? 그저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천천히 잊어보자. 굳이 빨리 잊으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천천히 시간에 맡겨보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기억이 흐려지는 날이 올 거야. 엄마 아빠가 응원하고 뒤에서 너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 우리 딸은 그저 앞만 보면서 나아가. 알겠지? 엄마, 고마워. 내가 앞으로 진짜 행복하게 살게. 그래, 엄마 아빠는 그거면 돼.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다 돼. 엄마는 저를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런 엄마의 말씀대로 천천히 잊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한동안은 흥미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피곤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없답니다.
3개월의 결혼 생활 동안 경험한 바가 많아 결혼 생각은 없으나 연애는 가끔 하며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내 생활을 잘하며 연애도 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보려고요. 이로써 저의 사연이 끝이 났네요. 긴 사연 함께 해준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다름 아닌 저를 무시했던 형님의 이야기인데요. 웬만하면 싫은 소리 하는 걸 싫어하는 제가 어떤 형님을 만나게 되어 어떤 말까지 하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보육원 봉사를 다니며 만난 사이였어요. 저는 그 보육원 출신으로 고아였어요. 보육원을 나오며 느낀 점이 많았고 돈을 벌기 시작하자 제가 살던 보육원에 자주 오가며 제 동생 같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죠. 남편은 그 보육원에 자주 오는 봉사단체의 일원이었는데 저와는 달리 공부도 많이 하고 직장도 좋은 곳에 다니고 있었죠.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주말마다 보육원에서 남편을 보게 되었고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전 애초에 시작해서도 안 될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그런 남편을 애써 피해 다니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도 잘 사는 남자인 것 같은데 그 미래가 훤히 보였던 터라 쉽사리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였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었고 한결같은 남편의 모습에 딱 연애까지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한결같이 좋아한다는 남편을 밀어내기엔 저 역시 남편을 너무나도 좋아하게 되었고 그런 남편과 결혼까지 하기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 저희의 결혼에 큰 산처럼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이 행복하지만 아쉬운 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본가로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다은아, 오늘 우리 집에 가자. 어? 어딜 가자고? 우리 집에 부모님이 너 한번 보고 싶으시대. 날? 날 왜? 내 이야기 집에다 한 거야? 어디까지 이야기했는데 나 고아인 거 다 알고 계셔? 오, 내가 다 말했어. 다은이 네가 무슨 걱정하는지 다 아는데 나 믿고 일단 가자. 네가 걱정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남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우리가 헤어진 날이 바로 오늘이구나 하고요. 전 그런 다짐들을 하며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모진 말들을 쏟아낼 것이란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의 부모님들은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다은 양, 왜 그렇게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 좀 풀어요. 우리 다은 양 안 잡아먹어요. 실물이 더 예쁘네. 우리 아들놈이 그렇게 다은 양을 귀찮게 했다면서요? 얼마나 대단한 여자길래 우리 아들이 저리도 애타하나 했더니 이렇게 보니 왜 그랬는지 알겠네요. 어쩌면 이렇게 예뻐요? 눈도 맑고 피부도 밝고 우리 아들이 푹 빠질만 하네. 어허, 이 사람아. 귀한 손님 불러놓고 계속 세워둘 거야? 얼른 밥부터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얼른 여기 편하게 앉아요. 저 사람이 손님 온다고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내가 말했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이 사진 말고 실물 보고 싶다고 하도 성하셔서 오자고 한 거야. 우리 집에선 너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인기가 많다고. 그러니까 긴장 그만하고 앉아서 밥부터 먹자.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살면서 이런 호의를 받아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 후로도 전 시댁에 자주 오가며 지냈고 그렇게 2년을 연애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전 시댁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고 제가 임신을 할 무렵 비혼주의였던 시숙이 결혼까지 하게 되며 집안에 겹경사가 났다며 다들 기뻐해 주셨었죠. 시숙과 결혼을 한 형님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저와는 달리 집안도 부유하고 척 보아도 곱게 사랑받으며 자란 티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형님은 시댁 식구들에게도 잘했는데 단 한 사람, 저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어려운 시댁에서 그나마 의지할 수 있고 편히 대할 사람은 저뿐이라고 하지만 편해서 그렇다고 하기엔 선을 넘는 말들을 하곤 했죠. 하루는 시어머니가 접시를 주며 거기에 반찬을 담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받아든 접시에 반찬을 담고 있는데 형님이 다가와 접시를 빼앗아 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동서, 여기에 그 반찬을 담으려고? 아무리 미적 감각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딱 봐도 식욕 떨어지게 만드는 색조합이잖아. 꽃무늬가 뭐야, 꽃무늬가. 그러지 말고 저기 아무 무늬도 없는 흰 접시에 담아. 그게 더 깔끔하고 정갈해. 아, 그런가요? 그런데 그게요, 형님. 형님은 어머님이 골라준 접시라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고, 저는 우물쭈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쉽사리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 저를 보며 답답하다는 듯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동서, 내 말 안 들려? 얼른 접시 다른 거 가지고 오라니까. 왜? 기분 나빠서 그래? 기분 나빠할 것도 많다. 다 동서 어른들한테 밉보일까 봐서 그래. 그렇지 않아도 동서는 눈치 볼 일도 많을 텐데 이런 거라도 잘해야 예쁨 받을 거 아니야? 아니,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이거 어머님이 골라주신 거예요. 결국 저는 시모가 골라주신 접시라며 사실대로 형님에게 말했고, 형님은 순간 많이 당황한 듯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이거 어머님이 골라주신 건데 그래도 바꿀까요? 저는 상관없긴 한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아시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할까요? 접시 바꿀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형님이 무어라 말을 하려는 순간 어느새 주방으로 들어온 시모가 말을 보탰어요. 그래, 그거 내가 골라줬는데 왜 문제 있니? 아니요, 아무 문제 없어요. 형님은 많이 당황한 듯 애써 웃으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이미 시모는 저를 무시하는 말을 다 들은 듯 형님에게 조금은 날선 목소리로 추궁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첫째야, 너 둘째한테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은 딱 잡아떼려고 애썼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시모의 얼굴은 딱 잡아떼려는 형님을 향해 잔뜩 굳어 있었고 굳은 표정만큼 말투 역시 굳어 있었으니까요. 내가 다 들었어. 너 우리 둘째한테 눈치 볼 일 많다고 하면서 접시라도 잘 골라야 예쁨 받을 거 아니냐고 하지 않았니?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냐고 물었어. 너 혹시 우리 둘째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무시하는 거니? 아니에요. 그게 동서 탓도 아니고 제가 왜 그런 걸로 동서를 무시하겠어요? 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 그저 제가 평소에 흰 접시를 좋아해서 동서한테 흰 접시에 담자고 했는데 동서는 어머님이 주신 접시가 있으니 고민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접시까지 정해주신 줄은 몰랐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동서 생각해서 한다는 말이 조금 강하게 나갔나 봐요. 동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정말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어.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형님은 시모가 나서자 빠르게 사과를 해왔고 저는 180도 달라진 형님의 모습에 떨떠름한 기분이 있긴 했지만 그냥 좋게 상황을 넘기기로 했어요. 시모가 제 편을 들어주어 기분이 풀리기도 했을 뿐더러 지금 제 기분보단 형님의 기분이 더 상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형님이 날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느껴졌고 그런 느낌이 들자 저도 모르게 형님과의 만남을 피하게 됐습니다. 홀몸도 아니었고 괜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모처럼 쉬는 날이라며 잠시 보자는 연락을 해오더군요. 이유는 아기용품을 좀 사주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마침 저도 아기 물건을 사야 하기에 겸사겸사 형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옷이 그게 뭐냐부터 시작해 가방은 그런 것밖에 없냐는 등 거칠애에 대해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서, 옷장에 그런 옷밖에 없어? 옷이 너무 싼티나는 것 같은데 가방은 또 그게 뭐야? 동서,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런 가방 들고 다니기 창피하지 않아? 네? 그렇잖아. 동서가 평소에 어떻게 하고 다니든 나야 안 보면 그만이지만 최소한 나랑 만날 때는 좀 신경 쓰고 나오지 그랬어. 나랑 너무 차이 나잖아. 내가 동서한테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다음부턴 동서가 조금만 노력해서 차려입고 와줬으면 좋겠어.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전 그저 평범한 노란색 원피스에 남편이 사준 가방을 들고 나갔을 뿐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 기분이 나빠오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참고 있기엔 이건 아니다 싶어 시비를 끊어주기로 했죠. 이 인부복이랑 가방이랑 다 남편이 사줬는데 그렇게 별로예요? 남편이 예쁘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준 것들이거든요. 아, 형님이 그렇게 말하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집에 가서 한 소리 해야 하겠네요. 형님이 이거 전부 이상하다고 하던데 도대체 이런 걸 왜 사줬냐고요. 아, 서방님이 사줬어? 난 몰랐네. 그런데 동서, 서방님한테 뭘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래?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 괜히 서방님 오해하겠다. 나는 그냥 동서 옷 한 벌 사주고 싶어서 일부러 트집 잡은 것뿐이야. 내가 그냥 사준다고 하면 동서가 안 받는다고 할까 봐서 말이야. 아, 그랬어요? 난 진짜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그런 거라면 전 괜찮아요. 인부복 디자인이 전부 거기서 거기라 새로 사도 비슷하더라고요. 배도 더 나오기 시작하면 옷태도 안 나고요. 그냥 있던 거 입을게요. 그럴래? 그러면 이제 아기용품 보러 갈까? 형님은 평소에 식구들의 이목을 엄청나게 신경 쓰는 사람인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남편 이야기를 꺼내니 바로 꽁지를 내려버리더군요. 그런 형님의 모습을 보며 저를 업신여긴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저 역시 그런 사람에게 무엇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 뒤로 아기용품을 사준다며 형님은 저를 끌고 다녔지만 다 있다고 하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전 제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무거운 몸을 핑계 삼아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일찍 퇴근한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향해 걱정스럽게 물어오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누굴 만나고 왔길래 표정이 그래? 아, 형님. 아기용품 사주신다고 해서 나갔다 왔어. 그래? 그러고 보니 형이 당신 뭐라도 사주라고 형수님한테 돈 줬다고 하더라. 그래서 뭐 사주시던데? 그럼 그렇지. 그간 제가 봐온 형님은 절대 스스로 나서서 저에게 뭘 사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뭐든 많이 사주시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안 받았어. 불편해서 받고 싶지 않더라고. 필요한 게 없기도 했고. 어? 당신이 뭘 받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는 거 보면 형수님이 당신 마음에 안 든다는 건데 왜? 형수님이랑 무슨 일 있어? 아차 싶었어요. 연애 시절과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남편은 저에게 넘치는 관심을 쏟고 있던 터라 때론 제가 모르는 모습조차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에게는 제가 쌀 한 톨 받기를 꺼린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제가 형님에게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았다고 말을 해버렸으니 부인을 해봤자 이미 늦은 일이다 싶더군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불편해. 왜 그런 사람 있잖아. 싫은 건 아닌데 결이 안 맞는 사람. 나한텐 형님이 그런 것 같아. 약간 선을 지키며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 다른 문제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엄마한테 들어보니 형수님이 당신을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것 같다고 하던데. 설마 형수님이 당신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무시당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야? 날 그렇게도 몰라? 하긴 당신이 순하게 내내 거리는 것 같아도
한 번 아니면 칼같이 끊어내지. 그래도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 알겠지? 전 괜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애써 괜찮은 척을 했고, 남편은 제가 괜찮다고 하니 일단 믿어주겠다는 식의 대답을 해주더군요. 그렇게 뭐든 무던하게 넘기려고 애쓰던 어느 날, 결국 형님이 절 폭발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시부의 생신으로 형님과 제가 생신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평소 아버님을 비롯해 식구들이 좋아하는 식혜를 함께 만들고 있을 때였어요. 동서는 별걸 다 만들 줄 아네? 그런 건 누구한테 배운 거야? 가르쳐줄 어른도 없었을 텐데. 아, 보육원에서 배운 거야? 이 말에 폭발을 했냐고요? 아니요.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학교에 다니며 저런 말은 수도 없이 들었던 터라 저 정도 비아냥은 그저 우습기만 했어요. 아, 어머님께 배웠어요. 매년 생일에 이렇게 만들어드리더라고요. 남편도 좋아하고 해서 저도 배워두면 좋겠다 해서 배웠어요. 아주버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형님도 이참에 배워두실래요? 아유, 됐어.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요즘 수제식혜 얼마나 잘 만드는데 사 먹는 게 편하고 좋아. 그렇긴 하죠. 돈 주고 사 먹으면 편하긴 해요, 사실. 전 이제 그만 대화하고 싶다는 의미로 고개를 돌려버렸고, 그쯤 하면 제 뜻을 알아듣고 그만해도 될 텐데 형님은 기어코 입을 또 열어버리더군요. 편한 걸 안다는 사람이 왜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렇게 아버님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은 거야? 동서도 참 애쓴다 애써. 잘 보이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워낙 좋아하시니 만드는 거예요. 애쓰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요. 왜 매번 형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뭘 했다 하면 잘 보이려고 그런다, 애쓴다. 왜 그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냐고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저도 좋은 마음에서 하는 일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 좋지 않아요. 동서, 왜 그렇게 흥분을 해?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동서 힘들까봐 동서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리고 동서만 그렇게 생각하지 남들이 보면 동서가 사랑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 다들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형님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고삐 풀린 입을 열고 있었고,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어 서론이 저 따위인가 하는 생각에 되물어 보았어요. 뭐라고요? 하긴 부모 사랑이 고프긴 했겠지. 동서 친부모는 참 너무했다. 어떻게 어린 딸을 보육원에다 버릴 수가 있어? 그런데 나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동서도 어릴 때 교실에서 돈 없어지면 도둑으로 몰리기도 하고 그랬어? 왜?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장면들 종종 나오잖아. 나 그런 거 보면서 진짜 궁금했거든. 왕따? 그런 것도 당한 적 있어? 형님은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고 있었고, 그 순간 제 인내가 바닥을 찍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저 드라마에서 나온 장면이었다면 저도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많듯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교실에서 돈이나 물건이 없어지면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저를 의심하던 눈빛들, 그리고 저를 따돌리려는 아이들이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든 없었든 형님의 말은 상처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텐데, 하물며 경험이 있는 저에게 저딴 말을 했으니 저는 폭발하고야 만 것이죠. 저는 폭발했다고 한들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 미쳐버리게 비아냥거릴 뿐이죠. 아, 그런 경험이요? 있긴 하죠. 왜 교실에 딱 그런 애들 있잖아요. 부모 잘난 거밖에 없으면서 꼭 자기가 잘난 것처럼 콧대 높게 굴면서 애먼 사람 괴롭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주동에서 사람 하나 잡아대면 당해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형님 그거 아세요? 꼭 그런 애들이 커서 제 버릇 못 버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나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리고 꼭 그런 인간들이 당하는 사람이 참고 있다는 걸 또 몰라요. 참아줄 때 적당히 하면 참 좋을 텐데 꼭 그 선을 넘어서 피를 보더라고요. 참 멍청하지 않아요? 그 좋은 집안에서 그 좋은 뒷바라지를 받으면서
마음 좀 좋게 쓰고 살지. 왜 그렇게 못되먹게들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형님? 형님은 대기업 연구원답게 자신을 향한 제 비아냥을 단번에 알아들었고 순식간에 표정을 굳히며 제게 물어오더라고요. 동서, 지금 말에 가시가 있는 것 같다. 형님, 제 말이 생선이라도 되나요? 가시가 있게. 농담인데 안 웃으시네. 그런데요, 형님, 그렇게 정색하고 있을 필요 없지 않아요? 꼭 전곡이라도 찔린 사람 같잖아요. 설마 형님 학창시절에 그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고 그러진 않았죠? 설마.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난 공부밖에 모르는 모범생이었다고. 형님, 그런데 그거 아세요?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이 나쁜 짓 하려고 마음먹으면 더 재수없고 얄밉게 잘하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형님은 제 말에 전곡이라도 찔린 사람처럼 얼굴을 붉히며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전 그런 형님을 향해 최대한 얄밉게 웃어 보였어요. 제 웃음을 본 형님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찰나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왔고 저희의 본격적인 첫 다툼은 일단락되었죠. 그날 이후 형님은 더는 제가 참아야 할 대상에서 삭제되어 버렸고 전 그 어떤 형님의 행동도 받아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형님은 본인이 제대로 저에게 한 방 먹었다는 사실이 분한지 시비를 못 걸어 안달인 상태였고 전 그런 형님의 시비를 비아냥거림으로 받아주며 그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크고 작은 부딪힘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반찬을 좀 가져다 주신다며 온다고 한 날이었는데 형님이 이 사실을 알고 반차까지 쓰고선 함께 왔더라고요. 저희 집에 처음 온 형님은 이리저리 집을 둘러보며 코웃음으로 제 심기를 거스르고 있었고 시모 역시 이런 저와 형님의 사이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는지 형님을 주시하며 살피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시모의 눈빛을 알지 못한 형님이 제가 반찬을 냉장고에 챙겨넣자 흘러가는 말로 저에게 이런 말을 내뱉는 것 아니겠어요? 동서는 참 부모복이 많다고 해야 할지 없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친부모는 동서를 버렸는데 시어른이 이렇게 동서를 챙기니까 말이야. 그리고 이 모습을 시모도 제대로 보고 말았죠. 모든 말을 정확하게 듣진 못했으나 부모복, 친부모라는 단어를 들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얼굴까지 붉히며 형님을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복? 친부모? 너 이때껏 다은이한테 그딴 말을 짓거리며 지냈던 거야? 어디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 그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거려? 하물며 내가 이렇게 눈 뜨고 보고 있는데. 너도 그렇지만 다은이 역시 나한테 딸 같은 며느리인 건 너 몰라? 어디 부모 보는 앞에서 그딴 말을 해?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봐도 무서울 만큼 시모는 화를 내고 있었고 형님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변명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전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님이 부모처럼 잘 대해주신다. 친부모님 같이 동서를 아끼신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어요. 너 끝까지 이럴 거야? 네 표정, 네 말투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디서 끝까지 속여 먹으려고 그래? 내가 너 지난번부터 다은이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아도 네가 맏며느리이니 다은이한테 알려줄 것이 있나 보다 하고 참았다. 그래도 네가 다은이보단 많이 배웠고 다은이보다 나이가 많으니 뭐라도 하나 좋은 영향을 주겠지 하고 그냥 지켜봤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이거야?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사돈이 너 이렇게 가르쳤니?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사람이 이따위로 최악이야? 시모는 형님이 어줍잖은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행동에 더 큰 화가 나버리셨고 형님은 궁지로 더 내몰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전 정말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동서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나쁜 뜻은 전혀 없었어요. 네가 왜 다은이를 불쌍하게 여겨? 너한테 그럴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다은이가 뭐가 부족해서 너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고.
너 계속 말 같지도 않은 말 해댈 거야? 그럴수록 네 밑바닥만 드러난다는 생각은 못하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는 억울해서 그래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닌데 저만 이렇게 혼내시니까 저도 속상해서 그렇다고요. 기어코 네가 집에서 쫓겨나야 정신을 차릴 거야? 내가 정녕 네 남편한테 오늘 네가 한 짓을 다 알려야 되겠냐고. 어떻게 된 인간이 이런 순간에도 네 감정, 네 상황만 우선시할 수가 있어? 네가 잘못한 건 생각지도 않는 거야? 시모의 입에선 결국 시숙의 말까지 나오게 되었고 그제야 형님은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저 진짜 쫓겨나요. 다 실수였고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세요. 기인이 너, 내가 지켜볼 거야. 앞으로 내가 보던 말던 이런 짓거리 했다는 말 들리면 다신 우리 집에 발걸음도 못할 줄 알아. 내 며느리 취급 안 해주겠단 말이야. 네,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누구한테 사과를 하는 거야? 네가 사과할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동서,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로 내가 조심할게. 결국 형님은 저에게 사과를 하게 되었고 사건은 일단락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저에 대한 시비는 잠시 멈추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전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예쁜 딸을 낳게 되었고 시댁에서도 딸이 없는 집에 귀한 손녀가 태어났다며 기뻐해 주셨어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의 연속이었던 저희 집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갑작스럽게 시부가 교통사고를 당하며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이었죠. 그것만 해도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았는데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연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운영하고 있던 회사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이었어요. 당시 돈도 많이 투자하고 오랫동안 공을 많이 들인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대표가 의식이 없으니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고 이대로 둔다면 사업체 자체가 부도가 될 위기까지 갈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이런 상황이 되자 처음엔 시부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던 형님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병원에 오지도 않았고 시숙과의 다툼도 잦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더군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그땐 그딴 형님을 신경 쓸 시간의 여유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기는 너무나도 어렸고 시부는 병원에 계시고 시모는 심적으로 많이 허약해지셔서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전 갓난아기를 업고 백방으로 다니며 회사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었고 남편 역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부 회사로 출퇴근을 하며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시숙은 원래 시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일을 하고 있던 터라 거래처들을 돌며 불안해하고 있는 거래처들을 안심시키고 있던 중이었어요. 모두들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 시모는 점점 더 기운을 잃어갔고 저는 하는 수 없이 결국 형님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키진 않지만 형님의 도움이라도 절실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형님, 요즘 많이 바쁘세요? 동서가 웬일이야? 나한테 생전 연락 한 통 없더니. 나 요즘? 그냥 그저 그래. 그런데 왜?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이 요즘 통 기운도 없고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셔서요. 아무래도 심적으로 힘들어서 몸도 처지는 것 같으신데 형님이 어머님 댁 가서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나 노는 사람 아니야. 나도 일해야 하고 이리저리 바쁜 사람이라고. 조금 전엔 그저 그렇다고 했잖아요. 순식간에 말이 바뀌네요. 동서도 알고 있잖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인 거.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동서, 나한테 이런 전화 하지 마. 나 곧 이혼할 거야. 네? 이혼이요? 그래, 이혼. 내가 그 집안에서 그 수모를 겪으면서 왜 붙어 있었는데? 내 급에 맞는 남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참고 산 거라고. 그렇게 참고 살다 보면 장남인 남편한테 그 회사가 갈 테니까. 그런데 지금 꼴이 어때?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이고 회사는 부도 직전에 어머님은 곧 몸져 눕기 직전이고 온갖 나쁜 일 앞두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그딴 집이랑 계속 연을 이어가고 싶겠어? 형님은 이런 상황에선 이혼이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훈수를 두며 사람 입으로 오물을 뱉어내고 있었고 점점 듣고 있던 귀가 썩어갈 지경이었어요. 앞뒤가 다른 사람이란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최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형님은 생각보다 더 인간 이하임을 증명하듯 선 넘는 말도 거침없이 내뱉더라고요. 더는 이런 사람에게 사람 대접을 해주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언성을 높이며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너 내 생각보다 더 쓰레기구나.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건 몰라? 동서야말로 윗사람한테 버릇없이 반말부터 찍찍 내뱉는 거 보니 알만하네.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했어? 맞잖아. 이때까지 의식 없는 거 보면 그 결말이야 뻔한 거 아니야? 하여튼 날 쓰레기라 하든 말든 상관없고 그 사람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이혼하자고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 전화하라고 해도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네 신세나 걱정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동서가? 아니, 이제 이혼할 건데 동서라고 할 필요도 없겠네. 사실 너같이 하자 있는 인간이랑 가족으로 엮이는 것 자체가 나 같은 사람한텐 불쾌하거든. 아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하여튼 네가 날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긴 하지만 두고는 봐줄게. 과연 고아의 고졸인 네가 어떻게 날 후회하게 만들지 말이야. 그래, 잘 지켜봐. 고아의 고졸인 내가 좋은 부모 만나서 공짜로 대학 졸업장 받은 너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겨먹는지 말이야. 각오해도 좋을 거야. 어머나, 무서워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 동서도 그러고 보면 참 불쌍해. 나는 이혼하고 돌아갈 가족이라도 있으니 이런 상황에 도망이라도 가지. 동서는 겨우 만든 가정 깰 수도 없으니 그러고 죽을 힘을 다해 애쓰는 거 아니겠소? 깰 수 없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깨고 싶지 않아서 애쓰는 거야. 난 너 같은 인간이 아니니까 말이야.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잘 살아봐. 네가 거지된 그 시대 것들 끌어안고 빌빌거리며 살 동안 나는 부자 남자 만나서 재혼할 테니까. 그러면 끊어. 다신 전화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은 치가 떨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나 싶어요. 제가 고아로 살아온 그 세월 동안 정말 별의별 인간을 다 봤지만 이렇게 추악한 인간은 처음이었고 저를 그만큼 화나게 만든 인간도 처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고등학생 때 제 알바비를 떼먹은 사장놈이 착하게 느껴졌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여튼 전 형님의 추악한 짓거리에 힘입어 회사 문제를 더욱 빠르게 해결해 나갔어요. 저 혼자만 노력한 건 아니었죠. 회사에서 20년, 30년 일해주신 여러 직원분들을 비롯해 입사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는 신입사원분들까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밤낮 없이 회사를 위해 노력했고 결국 저인 시부의 부재를 완벽히 메우게 되었습니다. 네, 회사에 사활이 걸린 일을 성공시킨 것이었어요. 그렇게 회사가 다시 일어서는 동안 형님의 이혼은 진행되고 있었고 마지막 법원 출석만 앞둔 날이었죠.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기에 저와 남편 그리고 주인공인 시숙까지 모두 함께 법원에 가게 되었어요. 이혼이 선고되고 법원을 나서는데 형님이 또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었죠. 이제 정말 끝이네. 그동안 나 정말 수고하지 않았어? 급도 안 맞는 동서하고 가족으로 엮이느라 수고했고 그런 동서 편만 드는 당신 가족들 비위 맞추느라 수고했고 어쨌든 이제 이혼까지 했으니 다신 마주치지도 말자. 혹시나 쫄딱 망했다고 구질구질하게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가난하게 잘 살아.
형님은 한결같이 인간답지 않은 면모를 뽐내고 있었고, 그런 형님을 저와 남편, 그리고 시숙은 마음껏 비웃어 주었어요. 저희가 배를 잡고 웃어버리자 불안한 눈빛으로 이유를 묻더군요. 그런 형님에게 시숙은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죠. 가난? 어떻게 하지? 당신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니 가난하게 살아주고는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회사 다시 일어났거든. 거래 성사했고 그 덕에 우리 회사 창립 이래 최고 매출 달성 중이야.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없던 힘까지 짜내서 일 열심히 했거든. 거기에다 이렇게 이용까지 해주다니 정말 고맙다, 당신. 뭐? 그게 사실이야? 거짓말이지? 괜히 내 앞에서 불쌍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다 알아봤는데. 당신의 회사 가망 없다고 분명히 다 들었는데. 그랬었지. 그대로 뒀다간 가망이 없었겠지. 그런데 어떻게 하지? 거래는 성사했고 결국 우리는 해냈는데 말이야. 거짓말. 다 거짓말이잖아. 형님은 끝까지 그럴 리 없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고, 그런 형님에게 시숙은 계약 성사 계약서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래도 못 믿겠으면 어쩔 수 없지. 어쨌든 당신이 한 말처럼 다신 만나지도 말자. 구질구질하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도 않을 테니 당신도 그렇게 해주고. 어떻게, 내가 왜 이혼까지 했는데? 쫄딱 망할 줄 알고 한 이혼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당신이 진작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랬으면 내가 이혼까진 안 했을 거 아니야.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어?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사업 쫄딱 망했다고 거짓말한 거냐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망해야 할 집이 왜 다시 일어선 거냐고. 형님은 혼자서 막장 소설을 쓰고 있었고, 시숙은 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잘 몰랐나 본데 우리 재수 씨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야. 임신해서 잠시 쉬고 있었다 뿐이지 우리가 진행하던 그 사업이 원래는 재수 씨가 아이디어 내고 재수 씨가 추진하던 사업이었다고. 원래 주인이 돌아왔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실패하겠어? 당신한텐 어쨌든 고마워. 당신이 나랑 이혼할 거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악담을 퍼부어줬다면서? 우리 재수 씨가 그 말 듣고 힘내서 생각보다 더 빨리 사업을 일으켰지 뭐야. 뭐야?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저 고아의 고졸 출신이 그런 일을 해냈다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재수 씨가 해냈다고. 당신이 또 모르는 게 있는데 재수 씨가 우리 회사에 일하던 시절엔 재수 씨가 나보다 직급이 더 높았어. 그 정도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단 이 말이지. 그런 사람을 감히 당신이 무시를 해? 당신이 뭐라고 사람을 무시해? 부모 잘 만난 거? 공부 좀 많이 한 거? 그러면 뭐래? 지금 그 모양 그 꼴인데.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네, 맞아요. 저는 이미 결혼 전부터 시부의 회사에서 일을 하며 회사 내부의 일을 돕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경영이나 사업 추진에 소질이 있던 저를 시부께서 전적으로 믿고 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당시 제 직급은 친아들인 시숙보다 높을 정도로 시부는 저를 믿어주셨고, 그랬기에 저도 몰랐던 제 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을 구상하던 중 갑작스레 임신을 하게 되었고, 가족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저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사업에서 한 발 물러서 쉬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형님은 저를 무시했던 것뿐 아니라 회사에 닥친 위기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은 자리에 주저앉아선 믿을 수 없다는 듯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싶더니 이내 정신을 차린 듯 시숙을 잡고 늘어졌어요.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어. 우리 이혼 없던 일로 하자. 응?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방금 내 말 못 들었어? 이혼해줘서 고맙다는 말. 그렇게 고마운 이혼인데
내가 왜 그걸 없던 일로 만들겠어? 난 절대 그럴 생각 없어.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좋았잖아. 우리 사랑했었잖아. 당신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내가 정말 잘하면서 살게. 아버님 병간호도 내가 도맡아서 할 거고 어머님께도 더 잘하면서 살게. 기회? 그 기회는 당신이 잡고 싶을 때면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타깝지만 이제 당신한텐 기회라고는 없어.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잘 살아. 얼마나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숙은 단호하게 형님의 손길을 뿌리쳐버렸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형님은 갑자기 저를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말 좀 잘해주면 안 돼? 우리 가족들 동서 말이라면 껌뻑 죽잖아. 이번에 동서가 회사도 일으켜 세웠으니 동서가 나 좀 받아주자고 한마디 해주면 다들 없던 일로 치고 나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동서가 말 좀 잘해줘. 우리 가족이잖아. 이제 와서 가족이라니 정말 웃기지 않나요? 언제는 저에게 가족으로 엮는 것 자체가 불쾌하던 사람이 저에게 가족을 운운하며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런 형님의 모습을 보는데 화가 나기는커녕 불쾌한 기분이 올라오더라고요. 전 그 불쾌한 손길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이제 와서 가족? 언제는 나하고 가족으로 엮는 것조차 불쾌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가족이 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하지? 난 너 같은 인간이랑 가족 되고 싶지 않은데 힘들 때 나 몰라라 버리는 인간이랑 가족이 되고 싶겠어? 동서, 그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갑자기 집안도 힘들어지고 동서랑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냥 홧김에 그랬던 거라고. 그래, 내가 많이 예민해서 그냥 뱉은 말인데 이렇게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 이렇게 후회하고 있으니까 동서가 제발 나 좀 살려주라. 후회? 좋은 말이네. 내가 말했지? 너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해준다고. 꼴 좋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굴더니 결국 내 말대로 됐네? 기분이 어때? 고아의 고졸인 내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 기분이? 자존심에 금이 간 형님은 몸을 일으켜 저에게 달려들었고 전 그대로 반동을 이용해 바닥으로 내팽개쳐져 버렸어요. 형님은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손을 툭툭 털며 말했어요. 진짜 꼴 좋다. 그러게, 마음 곱게 쓰라고 내가 말했지? 앞으로 네 인생은 늘 이 모양 이 꼴일 거야. 네가 부모가 있든 그 부모가 부자이든 말든 네가 인생을 그따위로밖에 못 살면 늘 그 모양 그 꼴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착하게 좀 살아라. 아니, 제발 인간답게라도 좀 살아. 그렇게 저희는 돌아와 버렸고 그 뒤로 들려오는 형님의 소식은 쌤통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형님이 이혼을 본가에 알릴 당시 본가에선 이혼을 반대했다고 해요. 하지만 형님은 다 망해가는 집안에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며 막무가내로 우겨대는 바람에 이혼을 허락하게 되었는데 망해야 할 집이 더 크게 성공해버렸으니 크게 화가 난 것이었죠. 그 덕에 그렇게 자랑하던 본가에선 멍청한 이혼녀라고 불리며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던 대기업 연구원 직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버릇 남 못 준다고들 하죠. 형님은 회사에서도 저에게 했듯이 신입사원이나 집안의 어려운 직원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왕따까지 시킨 것이 다 알려지며 권고사직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답게라도 살라고 했는데 제 말을 들어먹지 않는 건 여전하다고 생각했네요. 이젠 저와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요. 이혼을 하고 난 후에도 형님은 시숙에게 매달리는 듯 했지만 한 번 더 연락하면 본가로 연락해버릴 테니 그런 줄 알라며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뒤론 다신 연락이 오는 것 같지 않았고요. 그렇게 형님과의 인연이 끝이 나고 저는 또 육아에만 집중하며 지내는 중입니다. 시아버지는 천만다행으로 의식이 돌아오셔서 회복을 하고 계신 중이에요. 시어머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잘 풀리고 난 후 다시 생기를 되찾으셨어요.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은아, 고맙다.
네가 이번에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어. 사실 네 이야기를 처음 듣던 날 네가 달가운 건 아니었어.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자식이 엮이니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더구나. 그런데 계속 네 이야기를 듣고 네 사진을 보고 내 아들이랑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궁금해졌고, 그렇게 널 처음 보는 날 내가 너를 품어줘야겠다고 생각했었어. 처음 본 그날 네가 너무 예뻤거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내가 널 품은 게 아니라 네가 우리를 품어주고 있었구나. 너 때문에 우리가 다시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됐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야말로 시부모님께서 저를 잘 품어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저런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전 저에게 계속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시모의 품에 안겨 앞으로 제가 더 잘하고 제가 더 사랑받을 수 있게 노력하며 살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시댁에서 지내고 있는데 시숙도 시댁에서 지내며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딸은 어느새 3살이 되었고 요즘엔 딸 재롱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어요. 남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시숙마저 저희 딸 재롱에 껌뻑껌뻑 넘어가선 지갑이 다치는 걸 본 적이 없네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전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평생 외로웠던 저였는데 좋은 남편, 좋은 시댁을 만나 요즘처럼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적이 또 있나 싶거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 보려고요.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네요. 저의 긴 사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